역사 공부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 오늘은요, 새로운 대단원 들어가면서 사진 특강하는 거 알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엔 어떤 사진들을 보는지 시대는 혹시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바로 조선에서도 가장 마지막 시기인 개화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개화? 조금 낯선 단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개화라고 하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바로 개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란과 호란 이후에 조선은 주로 청나라와 교역을 많이 했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도 가장 마지막 시론이 청나라는 기본이고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많은 서양의 국가들과도 교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물건도 들어오고 그들의 생활 풍습도 들어오고 제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나타난 시기, 이 시기를 바로 개화기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 이야기만 들어도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할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펼쳐지겠군요 라고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먼저 화면 이동해서요, 연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화기를요, 시기적으로 보자면요, 조선에 모두 27분의 왕이 계시죠? 자, 그 중에서 26번째가 고종이 되겠고 27번째가 순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개화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1910년이 되면 우리가 일제에서 강제로 식민지배 당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이전까지의 역사를 지금부터 공부하게 된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종 즉위 이전의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종 즉위 이전이다. 그때 우리 세도 정치다라고 공부했었죠. 순조, 헌종, 철종에 걸친 60년간의 시간을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불러주는데, 이 60여 년간의 기간을 보니 왕의 힘은 너무나 약하고요. 안동, 김씨를 비롯한 특정한 가문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조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니 그 또한 상당히 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이러한 배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배를 딱 보니요, 한눈에 봐도요, 조선의 배와는 뭔가 모습이 다르죠. 이 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양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양선이라고 하면 조선 후기에 나타난 서양의 배로 우리와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이상하네?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이 배들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양의 많은 나라들은요,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로 넘어가면요, 새로운 기계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기계들을 가지고 많은 물건을 만들고 공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넘쳐나는 물건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에 갖다 팔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배들이 나타났을 때 청나라를 비롯한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 너희들과 장사 안 할래라고 하면 알았어. 그럼 너희들은 장사하지 마 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안 할 거야? 라면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 배는 물건도 담고 있지만 대포와 같은 무기를 함께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교육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서 나타나는 배가 바로 이양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배가 조선에서 출몰을 하니 뭔가 조선에서 급박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겠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개화기 시기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만한 분들을 사진을 통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분이 바로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어디선가 참 많이 들어봤죠. 흥선대원군. 그런데 여러분들 대원군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원군이라고 하면 국왕의 친아버지, 바로 이것이 대원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국왕의 아버지는 보통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철종처럼 왕이었지만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나머지 왕족에서 이제 왕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안동 김씨 같은 경우는요, 계속 권력을 잡고 싶어요. 그래서 왕족들 중에서 무능하고 술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흥선군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된다라면 우리 안동 김씨가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선군은요, 그동안 얼굴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고 있던 기간 중에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부러 술만 좋아하는 척, 저는 정치를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상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 가면을 싹 벗어던집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고종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10년 동안은 아버지 흥선대원의 대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흥선대원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양선이 더 많이 이제 조선 주변에 출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이 이양선에 대한 소문은 충분히 들었어요. 흥선대원이 권력을 잡기 3년 전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중국 수도 베이징 알고 계시죠? 그곳을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들었을 때 아, 서양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파악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그들이 이양선에 싣고 오는 물건이 상당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면 제품이에요. 선생님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입니다. 물론 우리도 면 만들 수 있어요. 밤새 어머님들이 물레 돌리고 배틀 짜서 면을 만들 수 있지만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해서 만든 면과 비교를 했을 때 제품의 질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우리가 조금 많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을 손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우린 너희들과 교육을 안 하겠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갈 그들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871년이 보이는데요. 이 당시 미국이 우리를 침략하게 됩니다. 바로 신미양요가 됩니다. 미국은 그 당시 왜 침략을 했냐? 이미 몇 년 전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우리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평양에 딱 가서 우리 미국 사람이야, 너희들과 장사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우리는 너희들과 교육 안 할 거야. 필요한 물이 있다면 그건 줄 수 있지만 교육을 안 할 테니까 돌아가 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립니다. 우리의 관리를 잡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합니다. 그럼 우리 평양에 있는 관리와 백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불로 공격을 해서 그 제너럴 셔먼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 그럼 선생님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 다 죽었죠. 자, 미국은요,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핑계 삼아서 조선아, 사과해. 그리고 우리랑 교육하자라는 걸 압박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거부하자 결국 강화도로 침략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뒤에 보이는 그 군인들이 바로 미국 군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요, 우리가 결국 패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큰 기가 지금 하나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 당시 미군과 싸웠던 어제언 장군이 있습니다. 그 어제언 장군의 장군기예요. 물론 어제언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병사들은 패했습니다만 용맹하게 싸웠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장군기를 가져가면서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흥선대원군은 서양과 교류를 안 하겠다고 막아두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물러나고요. 그의 아들 고종이 직접 통치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는요, 나 혼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고립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와 이제 교육을 시작할 텐데 그 첫 번째 당사국이 바로 누구냐면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그래, 지금부터 항구를 열어줄게. 항구를 열어줘야지 그들의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 당시 비행기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항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바로 뭐냐? 강화도에서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때 맺은 이 조약은요, 그 이전의 외교 관계와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우리보다 큰 나라를 섬기거나 우리보다 낮은 나라를 오랑캐 취급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등한 선에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형식적이지만 대등한 관계 안에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화풍, 그림에서 풍겨지는 분위기가 우리 건 아닌 것 같죠? 자, 일본에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테이블을 마주보고 있는 일본국 관리와 조선국 관리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약의 내용을 착 체결을 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항구를 열어서 일본 상인들 조선에 와서 물건 팔아도 돼 라는 걸 허락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외의 것들도 있어요. 그 내용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미리 귀뜸을 좀 드리면요.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이러한 근대적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일본은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나라예요.
조약도 이미 많이 체결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우리 일본한테 유리하겠다라는 걸 이미 알고 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요, 주로 일본이 불러주는 내용들에 거의 사인을 해서 불평등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 개항을 통해서요, 이제 서양의 많은 문화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이 그 당시 조선의 사람이라면요, 서양의 물건이 들어오고 또 일본 사람들 들어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주로 양반 유생,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반대해요. 왜요? 그분들이 공부하는 유학 개념에서는 중국이 가장 중심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오랑캐예요. 서양도 일본도 오랑캐다. 그들과 교역하면 조선에 그러니까 이로움이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물론 반대로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청나라를 좀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계가 달라졌어, 우리도 변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 그렇죠. 개화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단 그것도 입장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인물은요, 누구라고요? 김옥균이 되겠습니다. 이 김옥균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서구 문물 받아들여야 된다. 단 많이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옥균 같은 경우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눈부신 변화상을 다 본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무시했던 그 일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모델 삼아서 빨리빨리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자, 개화를 추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왕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고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김옥균보다는 조금 속도라든지 내용 면에서 개화가 조금 더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아니 언제 조선이 강해지지? 결국 이들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권력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조선을 개혁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1884년 일어나는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 제자들에게요, 갑신정변이 뭐야? 그러면 김옥균을 비롯한 개학파들이 일본을 모델 삼아서 조선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이것을 갑신정변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가 궁금하죠? 선생님, 그래서 김옥균은 권력을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그런데 달랑 3일, 달랑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천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 남겨진 이야기는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만 정리해 봐도요, 이제 조선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 많은 국가들과 교역을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변화는요,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조선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막 쏟아지는 서양의 물건이며 일본 상인들이 진출하는 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요, 여전히 탐관오리 있죠? 그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제자들이요, 이분을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전봉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전봉준 장군 또는 녹두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그도 아니면 새야 새야 바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전봉 장군이 워낙 키가 작아서요, 녹두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세도 정치 시기 때도 탐관오리가 계속 있어서 농민들이 저항했었죠. 뭐 배웠어요?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봉기 배웠었죠. 그렇죠? 시대의 마지막엔 항상 그런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이 시기 때도 조병갑이라고 하는 고부 지역의 관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또 세금을 많이 수탈해 가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전봉준이 농민들과 더불어 봉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본다라면 어느 시대든지 마지막 시간에 그 시대에 있었던 농민봉기와 보통 비슷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기 농민봉기는 그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뭐냐면 농민들이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해라고 확실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금 좀 그만 걷어가라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꿈꿔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개혁안을 몇 가지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탐관오리 처벌해달라. 자, 자막과 함께 볼까요? 첫 번째는 탐관오리, 조병갑 같은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노비문서를 불태우자. 여러분, 노비문서를 불태우자는 이야기는 신분제도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사를 참 열심히 짓는데도 가난한 생활에 벗어날 수가 없구나. 결국 농민들에게 똑같이 토지를 나눠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전과는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분명히 지금 농민의 저항은요, 조선 정부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왜 이렇게 정부가 무능해? 라는 문제인데요. 우리끼리의 이런 대립에 청나라,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우리는 이 사건을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불러줘요. 결과부터 말하면 이 동학 농민운동 그해 10월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전봉주 장군이 그 당시 잡힌 건 아니었어요. 도망을 가서 제기를 꿈꿉니다만은 우리가 참 역사를 보면요, 치사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 부하 집에 믿고 숨어 있었는데 그 부하가 현상금을 노리고 전봉준 장군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모두 5분이 보이죠? 자, 그 중에서 맨 가운데 보이는 분이 바로 전봉준이에요. 지금 들것에 실려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잡히는 과정 속에서 다리를 다쳤기 때문입니다. 한양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조선이 이렇게 험난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 동안 또 하나의 이제 변화 모습을 보면 정부에서도 그래, 이렇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니 우리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1894라고 나와 있죠? 같은 해 정부에서도요, 일반 생활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갑오 개혁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볼 텐데 개혁? 개혁이라고 하면 나라가 법과 제도를 바꿔주는 거야. 갑오년에 했다라고 해서 갑오 개혁이라고 불러줍니다. 질문할게요. 제가 앞서서 동학 농민운동 때 농민군들이 많은 주장을 했다라고 했죠. 3가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2번째 들어본 게 뭔지 혹시 기억이 날까요? 노비문서 폐지. 예, 노비문서 폐지라는 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분제도 없애는 거. 예, 맞습니다. 갑오개혁 때 정부는 많은 걸 변화시키는데 그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뭐가 있냐면 신분제도 폐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갑오개혁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다. 그러니까 서구 스타일로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핵심 내용에는 바로 신분제 폐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이분은 그 갑오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분입니까? 예, 맞아요.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분. 이름은 바로 김홍집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요, 이번 대단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이름을 들으시게 될 거고요. 기억도 하셔야 됩니다. 이분 하면 갑오개혁, 갑오개혁 하면 김홍집 기억시켜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시기, 너무 쉽긴 하지만 질문할게요. 어느 왕실이라고요? 고종이라고요. 여러분, 고종의 왕비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명성황후. 물론 왕비이긴 하지만요, 이전의 왕비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정치적인 동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명성황후와 관련되긴 했는데 분위기가 좀 남달라요. 뭔 것 같습니까?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했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맞아요. 1895년이 되면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일본인 자객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시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개화를 추진할 때요, 아무래도 주변 나라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명성황후는 어느 나라를 많이 견제를 했냐면 일본이에요. 왜냐면 아까 강화도 조약 누구랑 체결한다고요? 일본이랑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에 대한 욕심을 워낙 많이 이제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을 견제하려고 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꾸 명성황후가 일본을 이제 싫어하고 배척하다 보니까 조선을 침략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 명성황후가 어디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경복궁. 우리나라 궁궐이에요. 내 나라, 내 땅, 그것도 왕과 왕비가 머무르고 있는 경복궁에 일본인 자객이 침투를 해서 왕비를 시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이 모습은요, 시해당한 1895년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일본의 눈치와 감시가 보이다 보니까 장례식도 대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자, 우리 제자들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렇죠.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모까지 시해당하는 이런 이제 혼란기에 지식인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조선이 이렇게 이제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우리 지식인들은 그렇다면 조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겠죠. 앞으로 많은 분들을 들어보겠지만 이번 시간은요, 딱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서재필 선생이 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자, 이 서재필 선생 하면요, 일단 우리 제자는요, 이것 하나 확실하게 기억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독립신문을 창간했다라는 거. 아, 선생님 신문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보시고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그 신문입니다. 이 당시 정부에서 신문을 만들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 어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어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 아, 요즘 나라에서 이런 걸 시행하고 있어?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신문은 이 신문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독립신문인데요. 뭘로 썼어요? 한글로 썼죠. 왜일 것 같습니까? 우리 그 전에 물론 이제 한자가 있었지만 한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주로 양반들이 읽고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서재필 선생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선이 지금 이렇게 위기로운 상황에서 조선을 근대화, 그러니까 서양이 발달했던 것처럼 그렇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보다 깨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현을 바꾸자면 계몽을 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독립신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신문 꼭 기억할 거,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한글로 신문을 편찬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은 노력하지만 조선의 상황은요, 전체적으로 조금 나빠져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죠. 근데 특히나 그때 일본이 급성장을 해요. 일본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시아 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서양 스타일로 나라를 변화시킨,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자면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예요. 법이라든지 뭐 공장도 많이 세우고요, 학교도 많이 세우고요, 신문제도 일찍 없애고요, 많은 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그들이 했던 그러한 어떤 경험을 고스란히 이제 키워가지고 우리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 세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드디어 1905년이 되면서 그것이 보다 현실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05년 하면요, 우리 역사에서요,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큰 상처가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시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조약이라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에 맺는 거요? 예, 맞아요. 이때 조선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해서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해 갑니다. 외교권을 강탈해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우리 신하가 나가서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대신 나가서 조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청나라가 조약 체결할 때 청나라와 일본 관리가 맺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통감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인이 조선 요즘에 정치 어떻게 하고 있지? 다 감시하고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조약이 바로 뭐라고요?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나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조약을 맺을 수 있지? 아니,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고종은 이 조약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한다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 아니, 사인을 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종은 끝까지 조인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이런 조약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는 두 인물 보이죠? 이완용, 이쪽이고요. 박재순. 자,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요, 을사오적, 그러니까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5명의 도적들이라고 해서 많이 비난을 하는 그 인물들이 바로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약이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에 일본 대표 누구 도장꽝, 조선 대표 누구 도장꽝 하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냐면 박재순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고종은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응? 아니, 저런 친일파들이
나의 명령을 어기고 일사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지. 그 울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 뭐 국내에서는 일본의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뭔가 저항할 수 있는 부분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고종은요,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그래요. 당시 저기 네덜란드에서요, 국제 평화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특별히 3명의 신하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명을 내려요. 내가 을사조약의 이 부당성을 꼭 해외에 알리고 싶어. 그러니 너희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가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낸 특사라고 해서 헤이그 특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헤이그 특사 3분을 소개하자면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3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분은요. 그 역할이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 이준 선생은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 을사조약이 법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소하고. 이상설 선생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지식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이고, 마지막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사예요. 외국에 파견돼 있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해서 외국어에 능통합니다. 뭔가 조합해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 3분을 헤이그 특사라고 해서 저기 네덜란드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결했던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제자는 여기서 또 궁금했죠. 선생님, 그래서요, 이 고종의 이 희망은 성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일본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조선은 아직은 힘이 약했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별로 우리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회의장 밖에서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서 우리는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걸 국제사회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일본은요. 아니 고종이 지금 헤이그에 특사 보냈어? 이것을 핑계 삼아서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요. 그리고 순종을 이제 즉위시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죠. 언제요? 1910년 강제로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개화기 때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참 좋을 만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9장의 사진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에선 제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요, 조금 좀 딱딱하기도 하죠. 그렇죠? 들으면서 마음에 막 울분도 막 이렇게 쌓이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지금은요, 조금 편안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 변화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개항장의 모습이에요. 개항, 항구를 열었다. 그러니까 일본을 비롯한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와서 물건을 팔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여기 와서 물건을 팔아도 돼라고 항구를 열어줬는데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 3개의 항구를 열어줬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3개의 항구를 열어줬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요. 그중에서 인천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바로 앞에 지금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 항구인 게 확인되고요. 뒷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와집이라든지 초가집 모습보다는 2층 집들이 지금 많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들이 일찍 진출을 해서 일본식의 어떤 거리가 많이 형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혹시 우리 제자들요,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 상인들이 많이 진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자장면의 시초가 바로 이곳이 되겠고요. 지금도 가시면요, 이 모습 전부는 아니지만 그 당시 일본식 가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요, 우리가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전기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그렇죠. 못을 봤더니 궁궐인 것 같죠. 바로 경복궁이 됩니다. 경복궁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불이 들어오는데요. 그날의 모습을 상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발명왕 하면 에디슨 아시죠? 그렇죠?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지 아직 10년이 안 된 그런 시점에 벌써 우리한테 이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전기불하면 너무 흔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 신기해서요. 별명도 많아요. 물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기를 생산하려면 이렇게 발전기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 당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 이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물불이라고도 하고요. 건달불이라고도 했대요. 건달불요? 이게 건달불요. 왜냐면 아니 전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많은데 자꾸 전기가 나가요. 아니 돈만 많이 쓰고 하는 건 없고 건달 같다라고 해서 건달불이라고 불렀기도 하답니다. 자, 이번의 모습은요. 전차입니다, 여러분들. 전차라고 하면은요. 지상,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요. 레일을 설치해 주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다니는 이동수단. 이것이 바로 전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전차가 가장 먼저 건설된 구간이요. 서울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게 왜요? 앞서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 제가 말했었죠. 을미사변이라고요. 그 명성황후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청량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은요. 정말 안타깝게 이제 사망한 왕비를 그리기 위해서 자주 이제 그 무덤에 갔었는데요. 비가 오면 질퍽거리죠. 이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구간으로 바로 청량리 구간에다가 전차를 만들어 두었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과 조금 구분되는 건요. 요즘 우리나라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노약자석과 일반인석은 있어도 뭐 양반석, 평민석 그런 건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반이다, 평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의 모습은 여러분들 기차입니다. 기차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가 개통이 되는데요. 여러분 서울을 나타낼 때는요.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까지가 최초의 구간이에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경인선. 여러분이 보시는 모습은요. 최초로 개통된 경인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서울에서 의주까지 경의선이 개통돼요. 물론 기차가 개통되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물건을 운반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너무 좋은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개통에 앞장섰던 나라가 지금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자기네 물건을 부산항에 내려놓기도 참 좋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군인을 부산항에 내려주면 쭉쭉 가서 어디까지? 서울에서부터 의주,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차, 이 철도를 건설하는 데 상당히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의 모습은요. 두 장의 사진이 뭔가 조금 재밌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뭐와 관련됐냐면 단발령과 관련돼 있습니다. 단발이 뭡니까? 짧은 머리. 단발령, 머리를 잘라라입니다. 1895년 바로 단발령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일단 고종이 먼저 이제 선보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이제 고종의 많은 사진이 나오는데 단발령 이전의 모습은 그 조선의 전형적인 왕의 모습인 거고요. 그 이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신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리를 자르는 건요. 당시로선 대단히 충격이에요. 조선에서는 부모가 주신 건요.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머리 자르래요. 그래서 그 당시 양반 유생들 중에서는요. 나는 차라리 목숨을 내가 이름이 이렇지 머리는 못 자른다. 그건 오랑캐나 한 짓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 자살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그래 머리를 자르려면 잘라야지. 단 이 내가 상투 틀고 있는 이 모습을 꼭 사진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사진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시골집에 가면 저희 증조할아버지 사진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갓 쓰고 있는 흑백 사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단발령 이전에 그 갓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찍어두고 싶으셨던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뭡니까? 이건 뭔가 원해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국가에서 단발령을 발표를 했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경우 지금 여기 위에 보는 이분. 이 돌아다니면서 머리 긴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강제로 머리를 자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사진은요. 사진만으로 이미 느낌이 확실하게 오시죠. 바로 뭡니까? 학교입니다. 학교. 왜 만들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조선이요. 개화를 하다 보니 인재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시아 국가다 그러면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얘기하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나라는 누구입니까? 일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일본보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20년 이상 늦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재를 키워뒀던 것도 아직은 조금 미지네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재를 많이 키워야 되겠다라면서 많은 학교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앞다퉈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특히 선교사,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도 학교를 많이 세워주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은요, 선교사가 세워졌던 학교, 바로 이화학당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들어본 그 이화, 예, 맞습니다. 이 이화학당에서 보다 발전된 이제 학교들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이 학교의 특징은요,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예쁜 머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이 다니는 우리나라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속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아주 많이 한 반에 꽉 차 있죠. 그렇죠? 선생님 말씀에 아주 귀 기울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화학당이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학생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이 학교 누가 세운다고요? 외국인 선교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파란 눈을 한 외국인들이 나타나면 뭔가 낯설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조선시대는요, 여자아이들 교육을 안 시켰어요. 아니 근데 선교사들이 여자아이들을 교육시킨다? 혹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을 열었을 때요, 딱 한 명의 학생으로 학교를 시작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계속 학생을 늘리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요, 공부하다 보면요, 그 당시요, 이화학당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많은 학교 이름들을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사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대한매일신보, 예, 맞습니다. 대한매일신보도 신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문은요, 우리가 하나 주목할 점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분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베델과 우리나라 지식인이었던 양기탁 선생이 같이 발행했던 신문, 이것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 사람은 영국이죠. 당시 영국과 일본은요,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 일본이 함부로 간섭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물러가라 라면서 싸우는 군대, 우리가 이제 의병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일으킨 의병이 등장했을 때 다른 신문은 그런 기사를 실을 수가 없는데,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의병 기사들도 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자, 이 위에도 여러분에게 두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진일지 일단 구경하고 오세요. 자,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사진들을 봤는데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제자들 믿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교재를 가지고요, 우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와 볼펜 챙겨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